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하실 내용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72페이지 이제 정책 평가의 타당성, 이게 많이 중요하죠.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내적 타당성이에요. 자, 일단 내적 타당성의 뜻은 이런 거죠. 자, 정책이라는 원인 변수하고 정책 효과라고 하는, 정책 결과라고 하는 이제 결과 변수 간에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의 문제. 이게 내적 타당성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정부가요, 차량 요일제라는 정책을 결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로에 다니는 차량 운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정책은 기본적으로 인과관계에 근거하거든요. 얘를 원인 변수로 추진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 변수상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인과관계에 관한 가정에 근거해서 이제 정책은 추진이 되고, 이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이 얼마나 옳으냐 틀리냐를 판단하는 게 총괄평가거든요. 자, 근데 이 차량 운행이 줄어드는 이 결과 변수의 변화는요, 자, 차량 요일제라는 정책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국제 유가가 폭등했어요. 이러한 제3의 요인에 의해서도, 예를 들어 국제 유가가 뭐 1리터에 뭐 5,000원, 6,000원 막 이렇게 폭등했단 말이야. 2배, 3배.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차를 덜 끌고 다니겠죠? 자, 근데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차량 요일제를 했더니 차량 운행이 줄었어. 근데 실제는 차량 요일제가 차량 운행을 감소시킨 데 기여한 원인이 10%밖에 안 돼요. 그럼 차량 운행이 줄어든 90%의 원인은 유가 폭등에 있어요. 근데 이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X와 Y 간의 인과관계에 근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보고 차량 요일제를 했더니 차량 운행이 줄었네? 차량 운행이 줄어든 전적인 원인은 차량 요일제 때문이네 라고 평가 결과를 내리게 되면요, 얘는 인과관계를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내적 타당성이에요. 그래서 자, 계속해서 봅시다. 내적 타당성은 첫 번째 줄 끝부분,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자, 결과 변수상의 변화가 나타났죠. 이 변화가 과연 X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요인들 때문에 생겼는지를 이제 명백히 하게 되면 얘는 내적 타당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X와 Y 이 둘 간의 관계만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정책이라는 실험실의 진공 상태가 있어요. 실험실의 진공 상태 속에다가 정책이라는 X하고 정책 결과라는 Y를 딱 집어넣으면 둘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의 정확도는 100%죠. 왜요? 이 둘 간에 끼어드는 제3의 요인들이 다 걸러지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실험실의 진공 상태가 아니죠. 현실은 X와 Y 이 둘 사이에 끼어드는 제3의 요인들이 많아요. 이 제3의 요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둘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의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이 제3의 요인들이 다, 자, 다이아몬드 표시,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들이 쭉 표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다 하나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성숙 요인, 역사 요인 쭉 있는데, 자, 여기는 성숙 요인은요, 먼저 뭘 좀 보실 거냐면 한 장을 넘겨 보세요. 174페이지. 아니 175페이지요.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정책 평가의 대표적인 방법이 사회 실험이라는 건데,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그림 보세요. 이 사회 실험이라는 게 이제 특정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정부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신체 발육이, 그러니까 우유급식을 하려고 하는데, 우유급식이 신체 발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 그림 보세요. 175페이지. 자, 실험 집단이 강남초등학교 5학년 일반이야. 자, 3월 달에 평균 몸무게를 쟀어요. 그랬더니 40kg야. 그런 다음에 1년간 우유를 급식했어요. 먹였어. 그랬더니 12월 달에 평균 몸무게가 45kg야. 그러면
전과 후의 차이가 몇 킬로예요? 5킬로죠. 그러면 우유 먹어서 큰 효과가 5킬로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얘는 내적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예요. 왜 그러냐? 물론 우유 먹어서 큰 효과도 있겠지만 5킬로에는 우유 안 먹어도 뭐예요? 저절로 자라는 요인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돌아오세요. 성수교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172페이지에 성수교인 표에 자, 정책 실시 기간 동안에 시간 경과로 발생하는 대상 집단들의 자연적인 특성 변화 가 다음에 끊고 이게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기다 예를 적용시켜 보면 이건 우유급식 정책이겠죠. 5kg 성장이죠. 근데 5kg가 큰 데는 우유급식도 있겠지만 성수교인도 작용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표예요. 역사 요인. 이거는 히스토리로 기억하십시오. 히스토리는 이 케이스입니다. 차량 요일제 정책을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제3의 이라크 전쟁이라는 외제적 사건에 의해서 유가 폭등이 생겼어요. 얘가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죠. 그래서 외제적 사건, 히스토리, 이게 발생해서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상실 요인. 상실 요인은요. 자, 이것도 역시 한 장을 넘기세요. 174페이지. 자, 정책 평가의 방법, 사회 실험인데 표에 보세요. 그림 보세요. 174페이지 하단에. 여기 이제 사회 실험, 달리 표현하면 조사 설계라고도 하거든요. 이 조사 설계는 실험적 동그라미, 그 다음에 비실험적, 비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실험적 방법이 있고 비실험적 방법이 있는데 그 밑에 각주 보세요. 각주 34번. 이 사회 실험의 기본 논리는 이런 논리예요. 자, 먼저 100명의 구성원이 있다라고 할 때 50명은 실험 집단, 또 다른 50명은 비교 집단, 이렇게 사전에 실험 집단하고 비교 집단을 구성을 해요. 그런 다음에 실험 집단에다가는 정책을 실시해요. 비교 집단에다가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흘러 1년, 2년.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두 집단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 차이가 무엇 때문에 생긴 거다? 정책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게 사회실험의 기본 논리인데 이 사회실험의 기본 논리가 올바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전제, 요거를 제가 빠뜨려 먹었어요. 뭐냐? 사전에 실험 집단하고 비교 집단을 구성할 때요, 완전히 똑같은 조건으로 구성을 해야 돼요. 이거를 동질성이라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 특강을 한 달간 실시했을 때 학생들이 영어 성적 향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험 집단, 비교 집단 구성했어요. 50명씩. 그런 다음에 실험 집단에다가만 한 달간 영어 특강을 실시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두 집단의 점수 차이를 비교해 보는 거지. 근데 실험 집단을 구성할 때요, 어떻게 했냐면 영어에 대한 성취 동기가, 영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애들로만 실험 집단을 구성을 했어. 그렇게 해서 영어 특강을 한 달간 실시했어요. 그러면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실험 집단하고 비교 집단을 비교했더니 실험 집단이 특강을 받은 애들이 평균 점수가 10점이 높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특강 때문에 10점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부터 걔네들이 갖고 있는 영어에 대한 관심, 성취 동기가 점수를 올렸을 수도 있죠. 이게 바로 돌아오세요. 172페이지 선발 요인이에요. 선발 요인. 그러니까 실험 집단하고 비교 집단을 구성할 때 다음에 끊고 두 집단에 서로 다른 개인들을 선발해서 할당하면 두 집단 간의 성취 동기에 차이가 생겨요. 이 차이가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걸 선발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실험 집단하고 비교 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질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난수표라든지 홀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무작위 배정을 해요. 그러면 개인별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두 집단의 평균값이 동질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모탈, 상실 요인은 자, 처음에는 동질적으로 구성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 1년, 2년간 이렇게 실험을 진행하다 보면 애들이 이사를 가요. 그래서 처음엔 동질적으로 구성했는데 한쪽 뭐 유유상종이라고 한쪽 집단에서는 성취 동기가 약한 애들만 이사를 가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성취 동기가 강한 집단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최초에 확보됐던 동질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깨지는 현상, 이거를 상실 요인이라 그래요. 자, 이번에는 이제 5번째로 회귀 인공 요인. 자, 이건 그냥 회귀 요인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영어 선생님인데 이제 저희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영어 점수를 좀 올리려고 토익 500점 이하인 애들을 대상으로요. 이제 한 달간 나머지 특강을 그러니까 나머지 공부를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A라는 학생이 있는데 A라는 학생이 원래는 이제 토익이 몇 점 나오냐면 900점 나오는 애들이에요. 900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500점 이하를 선발하는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이 친구가 하필 그 시험 전날 군대에서 아주 친한 친구가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새벽 6시까지, 아침 6시까지 술이 떡이 되도록 술을 퍼마신 거야. 그래서 술이 들깬 상태에서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400점을 맞았어. 원래는 몇 점? 원래는 900점인데. 근데 400점을 맞았죠. 그러면 나머지 공부 대상으로 선발이 되겠죠? 선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 달간 열심히 나머지 공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제가 나머지 공부의 효과가 얼마나 될지를 다시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몇 점 맞겠어요? 900점 맞겠죠? 그러면 나머지 공부의 효과가 무려 500점이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안 돼요. 이거를 회귀 인공 요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다 받을 수 있는 극단적인 점수를 받은 걸 기초로 해가지고 대상을 선발하게 되면 그 대상이 실험을 진행하는 도중에 자기가 갖고 있는 본래 성향으로 저절로 회귀해요. 이거를 정책의 효과로 이제 착각하는 오류. 그 다음에 측정 요인, 테스팅 요인. 그러니까 조사 전에 유사한 검사를 경험한 경우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어려서부터 시력 검사 많이 받아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친구는 시력 검사판을 외우고 있는 친구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친구의 정확한 시력을 파악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측정 도구의 변화, 개념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선정과 성숙의 상호작용, 선정의 차이 때문에 성숙의 차이가 생기고, 처리와 상실의 상호작용, 처리의 차이 때문에 상실률의 차이가 생겨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이제 제3의 요인들이에요. 자, 이번에 보실 내용은 173페이지에 자, 외적 타당성이에요. 외적. 아까 이제 내적은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의 문제죠. 내적은. 반면 외적은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의 정확도 문제와는 상관없어요. 자, 외적 타당성은 어떤 뜻이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적 타당성을 확보한 평가 연구 결과가,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끊고 다른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 자, 예를 들어 이제 강남 초등학교 5학년 일반 애들을 대상으로 우유급식을 했어요. 그러면 1년간 우유를 먹였더니 몸무게가 평균 1kg가 성장하더라. 그러면 그게 내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칩시다. 내적 타당성이. 근데 그거는 누구를 연구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강남 초등학교 5학년 일반 애들을 연구해서 나온 연구 결과거든요. 1년간 우유를 먹으면 1kg가 성장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강남 초등학교 5학년 일반 애들을 연구해서 나온 연구 결과죠. 그거를 저 제주도에 있는 5학년 애들한테도 일반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외적 타당성이에요. 그래서 외적 타당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평가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에요.
자, 다이아몬드 표시 보시면 이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 첫 번째, 모집단에 대해서 표본이 대표성이 없을 때. 대표성 결여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표본이 있고 모집단이 있는데 표본이요. 모집단에 대해서 대표성이 없어. 그러면 표본을 연구해서 나온 연구 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워지죠? 두 번째 체크하세요. 실험 연구의 인위적 설정에 대한 반응 체크하시고. 이거와 관련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진실험, 호선 효과. 호선 효과. 이 우리 전에 이제 그 인간관계론, 호선 실험이죠. 거기서 나온 효과가 호선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선 효과는 이제 호선 공장의 여공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호선 공장의 여공들이 나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평소와 같은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그러니까 진실험이라는 게 인위적인 실험실 상황을 조성해서 실험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험 대상이 나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구나라는 걸 인식을 해요. 그러면 평소와 같은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실험실 상황 조성에 따른 부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여. 그러면 서로 그게 내적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상태에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줄 치세요. 호선 실험에서와 같이 줄 쳐요. 실험 대상자들이 실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게 호선 효과야. 이렇게 되면 인위적인 실험 환경에서 얻은 실험 결과가 내적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상태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워지죠?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내적과 외적을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174페이지로 갑시다. 174페이지. 이제 정책 평가의 방법인데, 정책 평가의 방법은 이제 대표적인 게 사회 실험. 그래서 그림 다시 보시면 174페이지에 사회 실험에는 실험적 방법이 있고 실험이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 실험적 방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회 실험의 기본 논리. 사전에 어떻게 해요? 실험 집단하고 비교 집단을 구성을 해요. 반면 비실험은 실험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비실험은 비교 집단이 없는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거죠. 비교 집단이 없는 상태에서. 세 번째 줄, 엄밀한 의미의 비교 집단이 없다는 특징. 자, 이번에는 실험적 방법은요. 자, 진실험이 있고 진 동그라미, 준실험, 준 동그라미.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사전에 실험 집단, 비교 집단을 구성할 때요. 실험 집단하고 비교 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하면 진실험이야. 비동질적으로 구성하면 준실험이 돼요.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비실험이라고 있죠? 비실험. 그래서 그림 보세요. 그리고 대표적인 비실험이 그림 보시면 그림의 이름이 뭐예요? 정책 실시 전후 비교 설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실험 집단 강남초등학교 5학년 일반만을 대상으로 해서 전과 후만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평균 자, 우유를 먹기 전에 40kg, 우유를 먹은 다음에 45kg, 전과 후의 차이가 몇 킬로예요? 5kg. 그럼 우유 먹어서 큰 효과는 5kg다. 이렇게 하는 게 비실험이에요. 그래서 이 비실험 이 자체는요, 이 내적 타당성이 굉장히 약해요. 제3의 요인들이 막 저런 거 있죠. 뭐 성숙 효과, 역사 요인 이런 것들이 잔뜩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본문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험적 방법은 실험 설계를 통해서 허위 변수, 혼란 변수를 제거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잠깐만요. 앞 페이지 잠깐 보시면 173페이지 잠깐 돌아오세요. 173페이지 그림 보시면요. 173페이지 상단에 허위 변수, 그러니까 제3의 변수. 이 제3의 변수가 내적 타당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죠. 이 제3의 변수를 허위 변수로 설명할 수도 있고 혼란 변수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림 보시면 허위 변수는 뭐냐 하면 자, x와 y 간에
자, 실제 인과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하살표를 점선으로 해놨죠? 실제 인과관계는 없어요. 근데 제3의 변수인 Z, 성취동기라고 하는 이 허위 변수가 X를 변화시키고 Y를 변화시켜서 마치 X가 변해서 Y가 변한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이때 제3의 요인을 허위 변수라 그래요. 자, 반면 혼란 변수는요. 혼란 변수는 X가 있고 Y가 있는데 X와 Y 간의 실제 인과관계의 강도가 0.2예요. 0.2인데 제3의 변수가 작용해서 X를 변화시키고 Y를 변화시켜서 인과관계의 강도를 0.5로 높이는 경우죠. 이때 제3의 요인을 혼란 변수라 그래요. 어쨌거나 앞서 봤던 성숙 요인부터 쭉 요인들이 허위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고 혼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어. 인과관계가 아예 없는데 있는 것처럼 허위 변수, 그리고 인과관계의 정확도를 헷갈리게 하는 혼란 변수. 그러면 이제 이 제3의 요인, 허위 변수, 혼란 변수를 걸러줘야 둘 간의 인과관계의 정확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175페이지 175페이지 상단의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그러니까 실험 설계를 통해서 허위 변수나 혼란 변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게 실험적 방법이라면, 그러니까 비실험적 방법은요, 실험 설계가 아니라 이제 통계적인 분석을 해요. 이걸 통해서 이제 허위 변수, 혼란 변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이 비실험적 방법은 그 자체로는 내적 타당성이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준실험 봅시다. 준실험. 준실험은 자, 사전에 실험 집단만이 아니라 비교 집단을 구성하는데 어떻게 구성합니까? 동질적, 비동질적. 비동질적으로. 그래서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 집단, 비교 집단을 구성하는 게 준실험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대표적인 준실험 설계. 이름 알아두세요.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라 그래요.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림 한번 보시면 그림 176페이지 상단, 이게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거든요. 그래서 실험 집단이 강남초등학교 5학년 일반이고 통제 집단이 낙도초등학교 5학년 일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낙도초등학교 5학년 일반.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평균 몸무게를 쟀어요. 아무래도 이제 강남 애들은 발육, 소세지, 계란말이, 소고기 반찬 이런 거 많이 먹다 보니까 성장 속도가 빨라서 40kg고, 낙도는 아무래도 섬나라, 그러니까 섬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38kg고, 이 자체가 비동질적으로 구성됐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강남 초등학교 5학년 일반 애들은 우유 먹죠. 그리고 낙도 초등학교 애들은 우유 안 먹죠. 그래서 우유, 자, 전후의 차이가 5kg죠? 5kg. 근데 가만히 봤더니 낙도 초등학교 애들은 우유를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1년간 몸무게가 몇 킬로가 크더라는 거예요. 38에서 41로 커졌잖아요. 그래서 3kg는 우유 먹어서 큰 효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5kg에서 3kg를 빼줘야 되지. 왜? 3kg는 우유 먹어서 큰 효과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순수한 의급식 정책의 효과는 몇 킬로다? 2kg다. 이렇게 나오는 게 준실험이에요. 준실험. 자, 이번에는 진실험을 봅시다. 진실험은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을 하는 실험. 동질성. 자, 세 번째 줄, 동질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까 무작위 배정을 한다 그랬죠? 무작위 배정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하단의 그림 보시면 여기서는 무작위 배정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동질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실험 집단은 강남초등학교 5학년 1반, 통제 집단은 강남초등학교 5학년 2반. 같은 지역에 있는 같은 학년 학생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 몸무게가 어떻겠어요? 비슷하죠. 그래서 3월 달에 40kg 둘 다다. 5학년 1반 애들은 우유 먹죠? 5학년 2반 애들은 우유 안 먹죠?
그래서 우유 안 먹어도 몇 킬로가 크더라는 거예요. 4킬로가 크죠. 그래서 5킬로에서 몇 킬로는 빼줘야 돼요? 4킬로는 빼줘야지. 그래서 이제 순수한 우유급식 정책의 효과는 몇 킬로다? 1킬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 표를 한번 보세요. 진실험의 장점. 진실험은 동질성을 확보해서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동질적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선정 효과 안 생기죠. 선발 효과. 그리고 성숙 효과도 차단이 돼요. 역사 요인도 걸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방법 가운데 내적 타당성이 가장 높아요. 근데 이제 단점에서는 내적 타당성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요.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호선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일종이 뭐냐면 지금 5학년 일반 애들은 우유 먹어야 되고 5학년 일반 애들은 우유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5학년 일반 애들을 대상으로 실험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을 해요. 절대로 우유 나눠주는, 앞으로 1년간 나눠주는 우유는 꼬박꼬박 먹어야 된다. 절대로 5학년 일반 애들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인위적인 실험실 상황을 조성해서 실험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호선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진실험에서. 앞페이지 돌아오시면 이제 반면 175페이지 하단에 준실험 보세요. 준실험 표에 준실험은 진실험보다 외적 타당성하고 실행 가능성은 높아요. 외적 타당성은 높아요. 왜냐? 실험 집단하고 비교 집단이 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인위적인 실험실 상황을 조성할 필요 없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선 효과 같은 것들이 안 생겨요. 반면 이제 단점의 가장 큰 단점이 내적 타당성이 약하죠. 특히 비동질적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어떤 요인이 개입될 수 있어요? 선정 요인. 요건 이제 선정의 차이 때문에 성숙의 차이가 발생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정리하면 정책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제 타당성이에요. 네 가지 타당성, 특히 내적과 외적. 그리고 이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정책평가의 방법으로 사회 실험, 요거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책평가까지 마쳤고요. 뭐 177페이지에 이제 정책 변동,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십시오. 자, 이렇게 보시고 17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한국의 정책평가제도인데요. 여기서는 자,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법 이름 기억하세요. 법 이름.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평가의 근거법이에요.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그래서 이제 이 법에서 이제 법 내용 정리한 겁니다. 꼭 근데 알고는 계셔야 돼. 그래서 이제 정부 업무평가의 기본 원칙이라고 해서 통합적인 정책평가제도.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여러 가지 정책평가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냐 하면 자체평가예요. 자체평가. 자체평가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제 그 소관 중앙 각 부처가 자기네가 수행하는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동그라미 2번에 자율적인 평가 역량을 높이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이제 평가 결과를 최대한 공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정책 평가를요 성과 관리 제도하고 결합을 시켜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넘기시면 2번 중요합니다. 180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 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정책 평가, 달리 표현하면 정부 업무 평가입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자체 평가가 중심이라 그랬죠. 자체 평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특정 평가. 특정 평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평가. 요거는 이제 네 가지 꼭 암기를 해두세요. 내용 주친 것 중심으로. 자, 이렇게 해서 정책평가 마치고 그 다음에 테마 6 보시면 기획이론이라고 나오는데요. 기획이론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기획론이라고 행정학 파트에 이제 별도로 존재했었는데 오늘날은 정책학이 이 부각되면서 사실 정책이나 기획이란 동일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획은 정책 속에 포함시켜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요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요 정도는 이제 참고 삼아서 좀 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책학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조직이론, 그리고 조직이론 끝나면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